자, 2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처음에 IG 시스템 저희가 매매했었던 위치가 언제냐면요. 요 구간이었거든요. 요 구간부터 매매했거든요. 자, 요 구간부터 매매해서 저희가 아마 한 요 구간까지 먹었었나 그럴 거예요. 4,600원 정도까지 먹었었으니까 요 구간에서 요 구간 매매를 했죠. 그때 매매했었던 이유가 이 하단 구간까지 이 내려온 에너지가 사실은 상승의 절반까지 내려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시 제 절반까지는 튀어 올라와 준다라는 위치가 있었고요. 많은 노력을 했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구간을 한번 흔들고 내려오더라도 신고가를 내어준다라는 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점을 가지고 매매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생각을 할 때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었던 위치 안에서는 생각보다 구간이 더 급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요때 1차를 사고요. 요때 2차를 사서 현재 좀 들고 있고 한 요쯤에 평균 단가를 맞춰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여러분들 3기 분들도 지금 진행하시면서 계속 진행할 거거든요. 물론 무료분들은 좀 매수한 종목들을 계속 들고 매매를 하고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일단 보유 종목은 전부 말씀을 드렸고, 자,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신규 편입할 종목들, 자, 저희가 어,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이 종목을 뽑아왔을까예요. 왜 이 종목을 뽑아왔을까? 시장은 하락을 할 겁니다. 시장은 재차 하락을 해서 음봉이 계속적으로 길어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왜 이렇게 시장이 나쁘지? 수급이 왜 이렇게 없지? 이 정도의 시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음, 두 가지 그러니까 요거는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하락한 장에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 이런 기준입니다. 중요한 건요. 하락해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간다라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의 하락장의 특징을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어, 어떤 종목들은 매번 떨어지는데 어떤 종목들은 시장이랑 상관없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거든요. 왜 그럴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이 참 좋아하는 또는 새로운 이런 종목들이 항상 올라갔었어요. 즉, 비트코인 관련주가 한때는 엄청나게 올라갔죠. 가상화폐 관련주, 지금 물론 비덴트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기술 투자나 에이트 인베스트먼트 이런 대표적인 가상화폐주 기준뿐만 아니라 바레인주, 지금 저희가 매매하고 있는 CTL이나 이런 부분들도 바레인주였죠. 이 화폐 발행주였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신선하면서 충격적인 부분들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12월장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의 구간 한번 볼게요. 당시에 12월장 보시면요. 전반적으로 구간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래서 시장이 많이 안 좋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셨죠? 그렇죠. 저만 그랬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12월 달 흐름 비덴트 같은 거 보면요. 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비덴트 이런 거 엄청 올라가고 또 팍스넷 이런 종목들 10월 달 엄청 올라갔죠. 즉 시장이 하락해도 갈 종목 간다예요. 그러면은 지금 만약에 시장이 하락을 하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이렇게 이 구간 한 달에 두 달 반 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이제 곧 구정이죠. 구정까지는 주가가 흐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구정까지는 좀 흐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흐르는 기준의 종목이 따로 있고 올라가는 종목이 또 따로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는 올라가는 종목들을 사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팔아야죠. 제가 오늘 오전에 많은 종목들을 매도했어요. 오늘 거의 7종목 정도 매도한 것 같아요. 본절매 한 것도 있고 대부분 수익이었고요.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손절 폭이 한 3% 정도 났고요. 그리고 나서 현금화를 했습니다. 그때 현금화를 하면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주가가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이제는 방향성을 바꾸고 다른 종목들로 좀 보자. 그 부분들을 저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이오주가 하락한다라고 해서 바이오주가 계속적으로 하락할까요? 모든 바이오주가?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시장을 이끌었었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이런 큰 종목들이 하락을 주도하고 하락을 이끌 것이다. 지수의 하락을 이끌 것이다 생각을 하는데 스몰캡 바이오주들, 즉 시세가 나지 않은 이런 뭐 정부의 정책을 따르는 이런 스몰캡 바이오주들은 상당히 방향성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살펴볼게요. 일단은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오늘자 기준 안에서 그리고 최근에 구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냈죠. 그리고 앞에서 481선인 이 장기평을 이제는 앞두고 계속적으로 쭈쩍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엔코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하단에 한번 내려오면 사볼 텐데 라는 기준 안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래서 혹시나 돌파를 하고 지지해주는 기준 안에서 매수존을 한 요쯤부터 잡고 제가 대기할 겁니다. 요쯤부터 잡고요. 기간은 아마 다음 주 뭐 말이나 뭐 다음 주 주말, 뭐 금요일, 목요일 이때쯤. 왜냐면 하단으로 조금씩 흘러서 이렇게 1저점, 2저점 만들고 이렇게 1저점, 2저점 만들고 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뭐 더 빨리 갈 수도 있죠. 1저점, 2저점 만드는 거를 분봉상으로 만들어 버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즉 아래꼬리를 한번 주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한 채로 제가 매매 신호를 드릴 겁니다. 저희 신신제약 매매했죠. 저희 신신제약 어떻게 매매했냐면은 아마 여기 사가지고 여기 팔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때 팔 때도 말씀드렸어요. 이 종목은 구간이 더 높은 자리를 위해서 가고 있는 구간 종목이기 때문에 더 갈 것이다. 더 높은 자리 위를 추구하면서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까지 갔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방향성 또는 분봉 구간의 흐름이 자 이렇게 한 방, 두 방, 세 방 올라왔지만 횡보를 하면서 털지 않고 주가를 방향성을 쭉 끌어내리면서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우에는 물량을 다 털어내지 않고 내려왔었던 전형적인 세력의 물량을 쥐고 있는 윗골이 영망치 차트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요. 하단이 조금만 가면은 매수하던가 아니면은 살짝 양봉이 보여줘도 매수해서 다음 구간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락을 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쯤에다 좀 제가 참여해 보겠네요. 아마도요. 그리고 제이준 코스메틱은 사실 어제나 그제 샀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매매 포인트 보다가 일단 놓쳤어요. 제이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로 보고 있는 이츠 환불 종목 보고 있습니다. 화장품주를 좀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중국주 앞으로 2월 달에 평창 올림픽도 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애들이 또 이제 오고 또 중국과 이 교화 정책이 아마 평창 올림픽 기준 전후로 해서 상당히 많이 가시화 될 거예요. 지금 12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하고 나서도 그다지 움직임이 없었죠. 왜 그다지 움직임이 없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상 시장에서 먹거리가 좀 없었거나 아니면은 물량을 매집하는 즉 세력이 물량을 매집하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치환불 가져온 이유는 지금까지 시세를 많이 못 냈었던 종목이기 때문이에요. 한국 화장품, 한국 화장품 제조 이런 종목들도 좋아요. 근데 사실 이런 종목을 좀 까놓고 보면은 시세를 한번 냈었던 종목이에요. 시세를 한번 냈었던 종목이에요. 따라서 이 구간을 돌파하고 가는데 너무나 많은 개미들이 질척거리죠. 너무나 많은 개미들이 질척거리기 때문에 주가를 돌파하고 지지하고 돌파하는 데까지가 상당히 오래 걸릴 수 있을 뿐더러 신선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신선한 이츠 환불을 개인적으로는 추세 구간 상승 턴 신고가만 만들어 봐. 요 기준까지는 한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기준 매수가 종목 그리고 관심 종목으로 두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은 내일 다 나와요. 내일 월요일 날 매매하면서
뭐 지금 저희가 뽑아놓은 종목 안에서 가고요. 이 안에서 다 상한가 가요. 기준 안에서 보시면 되시고요. 지금 이렇게 화장품주들 그리고 바이오 제약주들 보고, 그리고 지금 스토리가 있는 종목 세 종목 정도 좀 갖고 왔습니다. 음, 어, 요거 중에서는 제가 미투만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모니큐브나 이런 것들은 너무 약간 테크니컬적인 측면이 있어서 모니큐브 같은 경우도 좋긴 한데, 테크니컬적인 측면이 오히려 좀 더 강해서 스토리보다는 뭐 그런 쪽이 더 강할 것 같고요. 미투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요, 요번에 럭키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럭키젠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고, 또 또 얼마 뒤에 좀 있으면은 상장 추진을 하죠. 상장 추진을 하면서 럭키젠 상장 추진, 뭐 어떻게 보면 호재성 재료가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당일날, 당일날이 아니고 요 날의 구간의 거래량과 거래량 흐름과 그리고 위치적인 흐름을 보면은, 자, 앞에서 있었던 고민했었던 또는 사람들이 어, 어떻게 보면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중요 구간을 여기 있는 음봉 하나로 다 밀어내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음봉 하나가 기준점이 되는 차트의 일봉, 즉 나침반기들이 될 수 있거든요. 이 종목을 넘어서느냐 안 넘어서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또는 구간의 방향성이 정해지는 아주 중요한 캔들이 이 음봉 안에 있습니다. 이 음봉 안에 있는데요. 최근에 하단을 조금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보시면요, 횡보하면서 얻은 게 있어요. 자, 이렇게 어, 추세선상으로는 큰 그림 안에서 있지만, 약간 하단 추세선을 조금 내려서 보면은 이제 좀 벗어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맨 상단이 아니라 약간의 하단 추세선 기준으로 보면은 조금씩 구간을 벗어나는 구간 안에서 보시면요, 자, 정배열을 만들고 있는 정배열 초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정배열 초기 직전에 이렇게 보시면요, 자, 한번 공포를 줬죠. 여기 있는 공포감 한번 줬어요. 자, 내용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상 화폐 거래소 제휴 추진에 게임머니 기대한다. 뭐, 소셜 카지노 시장 경쟁력 평가 상승. 어떻게 보면은 화두가 되는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플러스를 받지 못했는데, 가상화폐가 떨어질 때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자, 이 경우를 보면 사실 되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렇죠? 어, 즉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은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구간이 올라가기 전에 한번 빠졌다 간다, 죽였다 간다, 털고 간다의 기준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이 미투온이라는 종목이 조금 조정 나오거나 아니면 내일자 정도 됐을 때 한번 시가선에서 한번 더 들이대서 뭐 스윙 포인트로 한번 가져가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 여기 가볼 거거든요. IR 참여를 할 건데, IR이 있어요. IR이 23일날 IR이 있습니다. 23일날 IR이 있어서요. 23일날 뭐 제가 여기 가서 참여를 해서 참여 보고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어, IR 전에 사야 돼요. IR 때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제가 아는 매니저들도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이 소셜 카지노 관련된 회사고요. 뭐 아시아나 아니면 뭐 아시아권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막 세를 펼치고 있고,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는 뭐 거의 뭐 독보적인 회사라고 보시면 되세요. 최근에 뭐 서메이지나 아니면은 뭐 지금 뭐 이런 펄어비스나 게임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투오는 방향성을 못 잡았어요. 즉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재료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구간 한번 보시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동원금속
정원 시스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요거 2기 때 2기 분들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의심해서 봐야 된다. 즉 이게 제가 기회를 찾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요 동원금속은 의심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명환 대표가 슈퍼개미 손명환 대표가 동원금속을 26만 주를 장내 매수를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234억 유상증자를 때립니다. 왜 이런 짓을 해요? 유상증자 때릴 거 알고 있는데 뭐하러 더 비싼 가격에 주식을 사놓고 유상증자 맞습니까? 또는 만약에 이 유상증자가 이 기업과 회사의 나쁜 유상증자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여기서 물량을 다 줄이겠죠. 근데 오히려 물량을 매수를 합니다. 또한 유상증자에서 참여를 하면서 자, 얘네가 최대 주주가 지분 67%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앞에 있었던 거래량 부분들 보면은 거의 거래가 없어요. 즉 어떤 얘기죠? 대부분의 물량들을 거의 다 관계자가 많이 가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67%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상 까놓고 보면은 거의 오너리가가 대부분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유상증자가 234억이 됐던 500억이 됐던 대부분 물량을 이 어떻게 보면은 대주주 오너리가 또는 그 친인척 아니면은 뭐 지인들이 가져가는데 주가 이렇게 뺄 필요가 있어요? 거의 뭐 40% 뺐는데요? 뺄 필요가 있어요? 이 증자는 이 주가에 또는 이 회사 자체 내에 도움이 되는 증자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제가 뭐 다른 공시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차입금을 갚는다는 기준 안에서 유상증자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동원금속이라는 회사가 돈을 못 버는 회사냐? 그렇지 않아요. 보시면요. 제가 잠시만요. 동원금속이라는 회사가 이걸 보여드려야 되지. 잠깐 분석해서 어디 보시죠. 올해 기준에서 1분기 때, 그러니까 보시면요.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고 당기순이익은 무슨 이유로 모르겠는데 많이 까먹었어요. 근데 영업이익 자체를 꾸준하게 내는 기업이고 꾸준하게 매출액이 상승하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죠. 아마도 영업이익이 많이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이 빠지는 이유가 이 부채 부분들의 이 자본 총량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사실 조금 들고요. 그 부분 때문에 재무제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약 234억이 되는 이 유상증자를 감행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3분기 때, 4분기 때는 상당히 많이 당기순이익 상으로도 터닝을 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재무 자체도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왜 또는 굳이 이 대주주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유상증자를 실시할까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언제 사야 되느냐? 보통 그 주주별용 유상증자는 세 번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즉, 첫 번째는 처음에 유상증자 결정이 될 때, 두 번째는 권리락 때, 세 번째는 이 증자 그 한마디로 유상증자 참여 전날 그 세 번에 걸쳐서 이 증자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때 대주주가 입맛에 맞는 가격에 따라서 주가가 그 전날에 그 전날에 많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동원금속은 지금 사서 홀딩하자 이게 아니라 권리락 때 전날, 그러니까 권리락 전날이나 아니면은 권리락 맞는 날 한번 사보자 기준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의도의 유상증자이기 때문에 유중의 성격을 잘 이용을 하고 유중의 성격을 잘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은 권리락 날에 사서 구간의 흐름에 상승을 먹을 수 있을 거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때 가서 제가 매매 기준가 좀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찾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정원엔 시스 제가 이때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 진짜 좋은데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이기분도 아실 거예요. 이 종목 진짜 좋은데 근데 시가가 뛰어서 다음날 고가권까지 한번 쭉 올랐다가 내려왔거든요. 쭉 올랐다 내려왔는데
이때의 분봉 기준 흐름을 보면은 자 이렇게 분봉이 상당히 많이 강하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뭐 거래량이라든지 상잔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적었어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고 전 판단을 했었던 거고요. 사실 오늘 더 내려오길 바랬어요. 오늘 한 여기까지 내려와라. 진짜 여기까지 내려오면 무조건 사줄게 생각을 했었는데요. 결국 안 내려오더라고요. 안 내려왔었던 이유가 이렇게 3위평이 쭉 반듯하게 올라가면서 이 지지점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지지점을 만들어주면서 이 구간을 지지하고 올라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전체 기준 안에서도 벗어나는지 한번 볼게요. 기준 안에서도 이렇게 벗어났죠. 이렇게 벗어났죠. 이렇게 벗어난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저원앤시스는 아마 월요일쯤에 제가 매매가 나갈 것 같아요. 매수가 나갈 것 같아요. 아마도요. 매수가 나갈 것 같고요. 제가 매매하면서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제약 했고 밥통 했고 지금 찾는 종목 했고 동금속 했고요. 블록체인, 그러니까 블록체인 안에서도 충분히 기회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K사인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K사인 상한가를 갔는데요. 상한가를 갈 때 반듯하게 갔죠. 네, 반듯하게 가서 상한가를 말았다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듯하게 가서 어디를 갔느냐가 중요합니다. 반듯하게 가서 이렇게 481선을 돌파하면서 중요 구간인 481선을 돌파하면서 상한가를 마감을 했다. 이게 중요하고요. 이 상한가 마감 자리가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어느 구간에 지지자리 아니면 행보했었던 구간 자리, 즉 역배열 기준 안에서 갑자기 올라온 구간의 상한가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많이 나오지 않았다. 이것은 정말 강력한 재료거나 아니면은 정말 많이 물량을 쥐고 있거나 그겁니다. 근데 이 종목은 앞에서 매집 흔적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매집 흔적이 거의 없고요. 전체 차트 안에서도 한 번도 뭔가 시세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추세 구간 하락을 계속 했고요.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를 반복만 했었던 차트인데요. 이제 처음으로 구간을 돌리기 시작하는, 즉 어떠한 재료를 안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을 움직이는 세력의 의도는 어, 이것만 먹고 떨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바로 올라갈까요? 저는 솔직히 그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동안에 자 많이 꼬였었던 개미가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결국에 달라붙어 있었던 개미를 털어내기 위해서라도 주가가 시가가 높다고 하더라도요 빼줘야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요, 신신제약 볼게요. 뭐 똑같이 예를 들 수 없지만 신신제약도 이렇게 올라갔죠. 시가가 높았지만 하단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똑같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K사인도 상승 턴 해서 올라갔지만 하단을 만들고 구간에 대한 위치를 봐야 되는데, 저는 481선 자기평 기준가 요 기준 안에서는 한번 매수에 참여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한 1차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더 내려오면 2차 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그 정도 좀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일, 그러니까 월요일 날 구간 흐름 진행되면서 설명을 마저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컴 시큐어 보고 있습니다. 한컴 시큐어도 강하게 상한가 내려오고, 뭐 어떻게 보면은 앞에 K사인이랑 지금 비슷한데요. K사인은 비슷한데 좀 더 고가가 높고 아직 덜 떨어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덜 떨어진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덜 떨어졌지만 강하게 더 비트에서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 하나는 신고가 구간 위치 안에서 구간 트라이를 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즉 윗구간 한번 뚫어줬거든요. 그러면은 하단으로 깊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요. 음, 따라서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이 종목은 신고가에서 거의 거래량 없는 상한가에서
위에서 흔들고 슬슬슬슬슬 내려오는데 아직까지 덜 내려왔기 때문에 슬슬슬슬슬슬 더 내려와서 아마도 가격은 한 요쯤이나, 그죠? 요쯤 안에서 제가 기준가를 잡고 매수 포인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도 드림 시큐리티는 어떻게 보면은 한컴 시큐어나 케이스아이랑 약간 다른 베이스죠. 똑같다고 하더라도요. 앞에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앞에 흔적이 없는 상황에서, 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게 많은 노력처럼 보일지 안 보일지 사실 모르겠는데, 어, 구간에서의 많은 노력을 하고, 구간에서의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거래량 볼게요. 거래량 중요하거든요. 요때. 구간에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이거 지우고 볼게요.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 턴 하기 직전에 거래량을 보면은 거의 없죠. 상대적으로 거의 없죠. 어, 그러면은 여기 있는 애들이 물량을 다 쥐고 갔다라고 했을 때 요거 하나로 팔 수 있어요? 양봉 하나로 팔 수 있습니까? 또는 이 음봉 하나로 팔 수 있습니까? 절대 이 음봉과 양봉 하나로는 팔 수가 없거든요. 또는 더 높은 자리에서 팔아야 되는 기회나 아니면 방향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어, 결국에는 하단에서 기다리는 상승에서 사던, 더 높은 곳에서 사던 구간을 사서 기다리면은 어, 앞에서 노력했었던 위치보다 더 높은 자리에서 팔기 위한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 시간을 한번 보면요. 자, 오늘 한 시간의 기준으로 마지막에 시간을 한 4.5% 정도 끌어올렸는데 거래량 기준으로 보면 한 3% 정도 뛸 것 같네요. 그러면은 사실 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 분봉 한번 볼게요. 시가가 떠도 분봉을 다시 잡아야겠네요. 시가가 떠도 분봉을 다시 잡아야 되니까 뭐 분봉 기준 높더라도 하단에 한번 더 내려올 때 매수관 포인트 잡고 대응 부분들 방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엠벤처 투자 보고 있고요. 엠벤처 투자 이 종목은 중요한 건 500원 기준가예요. 500원 기준가요. 자, 500원의 엄청난 물량들을 발행을 그동안에 몇 년간 해왔어요. 자, 공유시서 한번 볼게요. 자, 다 500원이에요. 500원. 얘네가 500원에 발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액면가가 500원이기 때문에 500원 이하로 발행할 때는 주주총회 의결과 결의를 통해서 500원 이하로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얘네는 지금 발행하지 않고 버텼죠. 그래서 이렇게 흔들고 나서 올라왔는데 그럼 하단에서 무슨 의도가 있었나라는 것을 조금 개인적으로 많이 살폈고요. 근데 지금 하단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또 블록체인 4차 산업 투자 검토 뭐 흑자 지속 관리 종목 탈피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즉 관리 종목에 대한 탈피 기대감 하나와 재료를 붙인다라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최근에 있었던 이 커지고 있는 거래량 그리고 오늘자 기준을 돌파하고 있는 부분들 또한 그리고 500원을 돌파하고 눌러줬었던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 구간이 이제 조금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초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구간 추세선을 벗어났기도 했고요. 오늘 마지막 위치 안에서도 이 장기평 구간 위에서 단기평 구간을 돌리는 상황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조금 비중을 작게는 가져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워낙에 재무상으로 좀 위험한 종목입니다. 뭐 액면금 그 자본금도 너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기업 분석 기준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자칫하면은 그렇진 않네요. 재무지표는 제가 잘못 봤는데 엔벤처를 다시 봐야 되죠. 좀 이상해요. 그 기업 재무지표가요. 보시다시피 영업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예요. 계속 돈을 까먹고 있는 기업이었죠. 그리고 너무 자본금이 높아요. 이런 종목은 자칫하면 감자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물론 부채 비율이 적은 부분들은 상당히 다행이긴 한데
자본금 즉 누적 누적 결손이 너무 큰 종목이라서 언제 갑자기 이 감자 공시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상당히 줄여서 보셔야 되고요. 대신 어떤 공시 나오기 전에 주가 한번 날아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전제가 되어 있어서 한번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그래서 매매를 하더라도 비중을 아마 작게 가져가고 구간을 조금 더 탄력적으로 보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그 바이오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면은 그럼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셀트리온 제약은 계속 하락하는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락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야 돼요. 저는 여기서 제시 드리고 싶은 거는 어, 코스닥 레버리지입니다. 자, 코스닥 레버리지가 생기고 나서 최근에 11월, 12월, 12월 기준에서만 봐도 대략 한 80% 정도, 70% 정도가 올랐어요. 레버리지가요. 지수단 투자하는 플레이어가요. 지금 어떠한 기준, 어떠한 종목들도 지금 이 코스닥 레버리지를 코스닥 레버리지를 어떻게 보면은 비트하지 못했습니다. 즉 지수단을 비트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지수가 이렇게 올랐는데 많이 버셨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뭐 몰빵해놓고 있었던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어차피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는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11월 달부터 해서 말부터 해서 코스닥 활성화한다 이런 부분들을 항상 듣긴 했지만 종목들로만 대응하려고 했지 이렇게 지수단으로 투자하겠다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뭐 끝나고 나서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서 나서 보니까 이 코스닥 레버리지가요 주가가 70%나 오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손 놓고 포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두 달간의 조정 흐름이 있으면은 또 한 달 반, 뭐 짧게는 한 달, 뭐 더 짧게는 한 3주, 아니 좀 길게는 한두 달, 요 정도 기준 안에 조정이 지속적으로 있으면은 언젠가 바닥 구간이 잡힐 거고요. 저 개인적으로 뭐 올해의 지수를 한 1200에서 1500 이상까지 봅니다. 자, 그러면은 올해의 기준, 제가 만약에 보는 기준 안에서 지금 800이에요. 주가가 조정이 나와가지고 한 825까지 조정이 나와요. 또 800까지 조정이 나와요. 퍼센트를 치면은 한 10, 퍼센테지로 치면은 한 7%, 8% 정도 됩니다. 7%, 8%면은 레버리지 기준으로 보면 15%에서 20%예요.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만약에 800포인트에서 우리가 매수를 해서 주가가 만약에 800포인트 매수를 해가지고 자 1200포인트 간다 가정할게요. 그냥요. 1200포인트 간다 이러면은 몇 프로 오르는 겁니까? 50%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닥 레버리지는 몇 프로 오를까요? 50%보다 100%보다 더 오르겠죠. 130%, 뭐 140%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그만큼 복리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제가 투자에 대한 포인트 부분을 제안하고 싶은 부분은 이번 하락장에서 이번 단기 하락장에서 잘 매수하자예요. 결론적으로는 잘 매수해서 잘 먹자입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이 중심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셀트리온 그룹들은요. 그런 하락에서 기준을 잘 잡아서 주가가 올라갈 때 잘 매도하자이고요. 한올바이오파마도 마찬가지예요. 제넥신도 마찬가지고 제가 보여드린 종목들은 추후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내려오면 재매수해서 수익 구간 포인트로 삼아야지 될 수 있는 좋은 기업들을 제가 뽑아놨습니다. 테라젠이텍스는 여기 내려오면 산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하락에서 기회를 찾는 투자 아이디어를 가지고 현재 코스닥 장세 또는 우리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떠한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제가 드릴 말씀들이 있는데 종목에 대한 말씀은 좀 여기까지 좀 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잠시만요.
짧은 강의 하나 드릴게요. 이 교환은 제가 2016년 때 강의하면서 만들었었던 교환인데요.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주식을 매매하면서 누구랑 싸우고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랑 싸우고 있을까요?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일까요? 지금 이 주식판에서의 싸움이요? 일단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모든 뭐 그 시장, 주식 시장도 좋고 세계 경기 시장도 좋고요. 제가 뭐 언제 시간이 되면은 이 자산 로테이션과 경기 방향성과 자본의 방향성과 그리고 그 의도에 따른 의도에 따른 전체 세계 경기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중에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요. 어, 제목은 일단 제가 세력에 대한 부분들을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본 결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력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그들을 잘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즉 주가를 움직이는 원리와 방향성 그리고 원론적인 부분들을 모르면은 결국에는 그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덜 잃고 더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제 좀 시작을 해볼게요. 한 20분 정도 할 것 같은데, 10분? 20분? 일단 세력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세력이란 무엇입니까? 한번 답변 한번 해주시겠어요? 지금 채팅방에 있는 분들 뭐 한두 분도 좋고요. 세력이 뭐예요? 생각하시는 세력이 뭡니까? 제가 강의할 때도 항상 물어봐요. 세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들리시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지금 거의 뭐 합치면은 거의 뭐 한 120분 정도 계시는데 대주주요. 그럴 수도 있죠. 어떤 분 뭐 대주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기관 외국인 그럴 수 있죠. 기관 외국인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나쁜 놈들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니까 세력이 나쁜 놈들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명사를 보시면은 권력이나 기세의 힘, 속성을 가진 집단, 뭐 이 일을 하는데 드는 힘, 이런 이렇게 어구적인 의미는 이렇고요. 근데 사실은 주가의 생성 원리를 보면은 세력이 뭔지를 좀 알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요, 가격을 움직이는 힘은 사실은 공급에 있지 않고, 그죠? 수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세력들은 사실은 이 수요보다는 공급을 움직여요. 공급을 움직인다는 것은 주가에 대한 방향성을 만들고 물량을 더 찍어내거나 아니면 소문을 내거나 이런 공급적인 측면들을 만들어내는 게 개인적으로는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제가 그 강의를 하면서 이 파동이론이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또 어떤 소문을 듣잖아요. 그게 뭐 악재일 수도 있고 좋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 소문이 퍼져서 차트를 만들고 또 흐름을 만들면서 방향성을 만듭니다. 그런 소문이 시작되는 그 어떤 근원점이라는 게 전 개인적으로는 바로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만약에 이 소문을 낸다고 칠게요. 두 명을 두 명이 처음에 소문을 내면은 그 다음 뭐 4명, 8명, 16명, 32명 이렇게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근데 막 항상 우리가 맨날 듣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비밀이야. 야, 이거 이렇게 뭐 합병된대. 아니면은 막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된대. 목표가는 5만 원이래. 이런 얘기를 듣는 위치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기 있는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여기 있는 위치가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뒤쪽이죠. 아마도. 여러분들은 여기 앞에 있는 구간보다는 뒤쪽에 있는 구간에 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소문이라는 것은 이렇게 좀 많이 제가 옛날에 만들었었던 그 장표인데요. 만약에 뭐 핵실험이 감지되었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결국엔 이런 순서로 보통 소문이 퍼집니다. 처음에 감시관이 실험을 감시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국방부에서도 이 감시관이 또 보고를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청와대 쪽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자단이 이거를 뭐 글로 쓰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 다음 보고 있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죠? 이때 이제 핵실험 시작됐으니까 이제는 그 주식 그 이런 방산주를 사자, 스펙콜 사자. 이때 생각을 해요, 보통은. 그래서 그때 매수를 하면 이상하게도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는 나는 가장 소문의 뒤끝단에 있기 때문이에요. 소문의 뒤끝단에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내가 주가가 다 올라오고 나서 그때부터 참여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감시가는 주식을 안 할까요? 저 국방부 직원 주식 안 할까요? 아니 청와대 우리 그 있잖아요. 비트코인 요번에 비트코인 정부 발표 나기 전에 금감원 직원이 뭐 발표 나기 직전에 팔았다 이런 얘기 들리시죠? 많이 들리시죠? 자, 국방부 직원도 청와대 직원도 기자들도 어떤 기사를 내기 전에 지인이나 아니면 본인이 계좌로 매수를 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죠. 야, 북한에서 지금 핵실험이 시작됐대. 아니면 핵실험이 이루어졌대. 이런 얘기를 하고 선제적으로 매수를 해요. 그러면 사실상 그 사람들은 이 소문의 진원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즉, 맨 처음에 앞에서 소문을 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개인적으로는 세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세력의 정의가 대주주일까요? 그럴 수도 있죠. 기관일 수도 있고요. 외국인일 수도 있고요. 자, 곰피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력의 정의를 어떤 특정된 뭐 나쁜 놈 이렇게 정의하지 마시고 생각이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따라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 주식을 보는 논리는 어, 심리를 읽는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리를 읽는 논리는 사실은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에 대한 부분을 보는 게 아니고 남이 생각하는 심리의 부분들을 보는 논리를 결국에는 주식의 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앞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의 위치와 흐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에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 이전의 흐름이 현재의 흐름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해야지 앞선 구간에 있는 이 이평과 그리고 분봉과 거래량의 의미가 즉 세력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읽어낼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랑 진행을 하시면서 이런 읽어낼 수 있는 기술들을 조금씩 배우실 수 있게 제가 도움을 드리고요. 크게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사실 그걸 거예요. 어, 내가 이 기술을 배워서 익혀서 써먹겠다라기보다는 변동성이 많은 이 시장 안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돛대를 가지고 나침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 뒤에서 같이 따라가면은 결국에는 풍랑이랑 파도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그냥 눈 감고 투자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제가 그 주가 상담 주식 상담 때 여쭤보거든요. 왜 샀어요? 이거 왜 산 거예요? 물어보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좋아 보여서요. 한마디예요. 좋아 보여서요. 사실 좋아 보여서요 말 자체는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강의할 때도 말씀드린 게 느낌적인 느낌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려요. 좋아 보여서가 아니고 명확한 기준과 논리 그리고 이런 매매에 대한 확신 부분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지 이 시장에서 승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랑 함께 하시면서 운영하시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편안하게 매매하시면서 이 시장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거의 2시간 가까이 매매를 이 방송을 했는데 중간에 좀 방송 사고도 있고 그 부분들은 좀 죄송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그 진행하시면서 좀 알찬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앞에 게 지금 녹화다 말았는데 녹화 됐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그 12월 달 분들 한 60분 정도 계시죠? 50분 정도 계시나요?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조금 더 제가 노력하면서 곰피비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보여드리도록 더 노력할 거고요. 1월 분들은 요 2기 분들은 오늘까지 저희가 지금 방송 진행하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3기 분들 방송 끝날 때 3기 분들 방송 끝날 때 다시 말씀 또 한번 해서 종강 방송 드리면서 마무리 할 거예요. 그때 아마 마무리 방송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때 다시 한번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기 분들과 그리고 유료방 분들은 앞으로 2주 동안에 조금 시장이 어렵고 험난할 수 있어요. 그 어렵고 험난한 시장 안에서 어떻게 내 계좌를 지킬 수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방송 마치겠고요. 다음 주에 일단 화이팅 하면서 매매해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